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17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빠르고 또 위험성은 낮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확산이 굉장히 빠른데 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더라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이 또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체온을 일단 잘 유지하고 또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철인 식재료를 좀 보면 꼬막과 바지락 같은 조개류, 그리고 우엉과 더덕, 삼치, 도미, 봄동, 딸기, 한라봉 등이 있습니다. 꼬막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 또 우엉은 신장 기능이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삼치는 두뇌 발달, 기억력 증진, 암 예방까지 좋다고 하고요. 도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지방질이 적어서 특히 수술 직후의 환자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라봉은 항산화 기능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공 첨가물이나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식재료를 먹으면 이 맛도 좋고 또 몸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또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주제도 오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의 주제 함께 보시죠.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주식시장 시대의 흐름과 주도 업종입니다. 오늘 이야기꾼 대표님의 2탄입니다.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1탄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꾼 대표님은 그 오랜 주식 투자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미국과 우리 주식시장의 그 순환 주기에 대해서 판별을 해주시면서 오늘 또 주식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미국 증시의 120년 자료를 분석해서 순환 주기를 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지금 소공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소공황과 금리와의 관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먼저 지금 공황 진행 상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이제 소공황이 있고 중공황이 있고 대공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사실은 1년 중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초단기 조정도 있어요.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보통 소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3, 4년에 한 번씩 발생이 되고 바닥 형성되는데 평균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하락은 보통 3차 하락까지 나옵니다. 4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3차 하락까지 나오고 3차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데드캣 바운스가 2번, 4차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데드캣 바운스가 3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나스닥을 보면 3차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7월, 8월부터 초단기 조정이 소공황으로 연결된 상황이지만 네. 미국은 12월 말부터 소공황이 됐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3개월이 되려면 사실 3월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3월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지금 3차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하락 이후에 4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진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월 정도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또 특이한 사항은 만약에 그 플래시 크래시 같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번 같은 소공황은 평균 마이너스 20% 전후로 하락을 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20%와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하락하면 평균치에 도달하는데 플래시 크래시가 이제 5기 때는 1962년, 6기 때는 1987년, 그다음에 이번 7기 때는 2020년 3월에 발생을 했죠. 특징들이 모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5% 정도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 모델상 이게 소공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V자 반등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플래시 크래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좀 예외로 바로 V자 반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드를 좀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이 미국 공황과 기준금리 간의 이제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예,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숫자들이 공황이 일어났던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불 3개 있는 게 대공황이고 불 2개 있는 게 중공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중공황, 대공황 합쳐가지고 5번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소공황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보면 퐁당 계속 있죠. 3, 4년에 한 번씩 계속 온다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거짓말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보시면 84년 이후, 3년 이후 87년, 3년 이후 90년, 4년 이후 94년, 4년 이후 98년, 3년 이후 2001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그러한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경기 침체를 주로 만드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4년 그 중임제와 그 문제가 발생 시에 연준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3, 4년에 주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네. 그럼 11월에 중간 선거도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중간 선거는 조금 총선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제 대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가 안 좋잖아요. 예. 바이든 2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임기 1년 차와 4년 차는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근데 2년 차와 3년 차는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1년 차, 4년 차는 이제 4년 차 때는 대선에 재선을 하든 당선이 되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에 좋은 립 서비스만 계속 날리게 돼 있어요. 1년 차 때는 그 정책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2년 차와 3년 차가 되면 각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본인들의 색깔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주식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금리라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보면 네. 이 기준금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에 좋지 않다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걸 그쵸. 제가 어디선가 보고 사실 대표님을 섭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금리와 성장주, 금리와 시장의 하락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요. 또 테이퍼 텐트럼 이라는 용어까지 있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락한 것도 금리 네.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증시에 위험할 때는 금리가 하락할 때예요. 금리가 하락할 때 항상 중공황 내지는 굉장히 강력한 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미국 증시 6기 때 소공황 중에 가장 그 큰 소공황 중에 하나가 1990년이었거든요. 1990년 그 소공황 때도 87년부터 89년까지 금리를 연준이 올리다가 89년 말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붕괴된 것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갑자기 2000년 중반 이후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 하반기부터 중공황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7기 봄 국면에서 같은 현상이 또 발생돼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게 2007년 중반부터 갑자기 2007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어요. 그때 미국은 좀 덜했지만 신흥국에서 엄청난 증시 버블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 말부터 금리를 생뚱맞게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중공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2020년 3월 플래시 크래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준이 2019년 중반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개월도 안 돼서 중공황급 소공황이 나왔죠. 그래서 금리를 낮출 때 큰 위기가 오는 것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통상 그게 경기 침체와 맞물렸을 경우에 투자 심리에 저해를 미치는 정도의 수준은 미칠 수 있어도 시스템적인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연준이 뭔가 강력한 위기를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면 증시에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립 서비스를 하지 않고 조용히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가 훨씬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기는 대부분이 아니라 13번 중에 12번이 증시 대세 상승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계에 다 나오거든요. 금리를 올렸던 13번 중에 1973년과 1974년 단 한 번만 빼고 12번 전부 주식의 대세 상승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것 자체가 시나리오 모델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여름부터 초단기 하락을 겪은 이후에 그 다음 소공황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조정을 겪고 있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소공황이 시작됐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의 주식시장의 움직임, 금리 인하기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공황에 또 다른 징후들 뭐가 있는지 중요한 소공황의 징후들에 대해서 또 판별해 볼까요? 예, 그 여러 가지 전조현상이라고 제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조현상은 수십 가지가 넘어요. 수십 가지가 넘는데 크게 보면 5대 자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5대 자산은 통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통화, 미국 금리, 미국 증시, 미국 부동산, 그 다음에 상품, 이 5가지가 5대 자산인데요. 이 5대 자산이 가장 중요한 전조현상이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전조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통상 그 중공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조현상이 중첩돼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중공황은 감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가 중첩되기 때문에요. 저기 보면 이제 경이라고 쓴 거는 경기 침체, 금이라고 쓴 거는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은 부동산 하락, 신은 신용 경색을 얘기하는 건데요. 2007년부터 기준금리 하락을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하락이 시작됐고 경기 침체도 시작됐으며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신용 경색이 이미 시작됐고 2007년 초부터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신용 경색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그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중공황은 오히려 굉장히 감지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면 가장 많은 게 이제 경기 침체죠. 왜냐하면 개 3, 4년에 한 번씩 퐁당퐁당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5대 자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달러하고 금리인데 이 대표 선수들이 항상 문제가 있거나 변곡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리는 한 3, 4년에 한 번 뭐가 바뀌고 달러는 10년에 한 번씩 뭐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조용필이 자주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용필이 쉬고 계실 때 자주 나오시는 분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순간적인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용필님은 뭘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죠? 금리와 달러가 조용필이라고. 그러니까 뭐 달러가 조용필이라면 금리는 뭐 서태지 정도 되겠죠. 요즘은 BTS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유명하신 분들은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11년, 12년 정도에 달러 강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달러가 딱 있죠. 저게 딱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신흥국의 겨울 국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년 동안 박스피를 구축한 가장 큰 원인이 달러 강세 때문이에요. 중간중간 또 그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2년 하락하는데 또 혁혁한 공을 했죠. 그 다음에 2020년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순간적인 플래시 크래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실은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금리 때문도 아니고 달러 때문도 아니고 부동산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2025년을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이 되면 그 2007년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다음 경기 침체가 그때쯤 올 거고요. 기준금리도 그때쯤 되면 천장에 닿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그때쯤 되면 상당히 가격이 위험할 때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여러 것들이 동시에 이제 중첩될 걸로 추정이 되는 자리가 2025년이고, 그때는 이제 미국은 소공황 정도 나타나겠지만 한국, 중국 이런 데서는 중공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QT예요. QT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Q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당장 유동성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유동성이 당장 줄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길게는 2년 넘게도 유동성이 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QT는 얘기가 다릅니다. QT는 실시하는 즉시 적나라하게 유동성이 칼로 썩둑 자르듯이 유동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급 리스크예요. 최상급 리스크로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이 통상 단기 국채를 가지고 양적 완화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MBS도 많이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MBS를 제일 먼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매도를 하거나 재매수를 안 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유발되면 부동산발 신용경색이 중첩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QT가 올해 말에 된다, 올해 중반에 된다 이렇게 막 겁을 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QT가 그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 사이클 한번 볼까요? 지난 사이클을 보면 QT가 언제 시작을 했냐면, 그러니까 총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양적 완화 1, 2, 3를 했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시작한 게 2014년이에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이후인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난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QT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2년 있다가 하고 2년 있다 기준금리 올리고 또 2년 있다 QT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QT를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고 3, 4개월 있다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약간 오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준이 약간 좀 긴축 속도를 빨리 한다고 굉장히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긴축 속도를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데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구두로 시그널을 보내면서 자산 가격을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보면 영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시면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죠. 예. 연준이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죠? 2023년까지 기준금리 없다, 상승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2023년까지 기준금리 상승은 없다. 인상은 없다. 2024년에는 한다는 얘기죠. 근데 불과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긴축을 급하게 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올해 중반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과연 연준이 지금처럼 긴축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QT를 올해 내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미국만 굉장히 강력한 상태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고요. 중국도 별로 안 높아요. 한국도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고, 유럽은 조금 높은 편인데 미국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가 너무 과도하게 폭증을 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온 것이 글로벌한 현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에서 소공황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구제금융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올해부터 유럽보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미국 주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 것이죠. 그다음에 실제 그 저번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저번에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한 게 2008년 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로 금리로 2009년까지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퍼붓고 제로 금리까지 낮췄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오겠죠.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2010년, 2011년에.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2008년 말에는 디플레이션까지 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2011년 중반에 4%까지 떴어요. 그러면 이거 6%뛴 거잖아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0%에서 7.5%까지 뛴 거고, 그때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뛴 거예요. 6% 차이, 7.5% 차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2011년 말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물가가 하락했어요.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향 안정화가 되다가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016년부터 다시 전 세계 증시가 상승 무드로 바뀌자 그때부터 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를 지금하고 똑같이 대비를 한다면 물가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연준의 긴축 속도를 낮추고 가장 1급 리스크인 QT를 내후년 정도까지 미룬 다음에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고 물가도 오르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만나는 게 2025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대공황 이후에 트라우마가 세 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 트라우마가 언제냐면 1946년에서 1948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좀 온다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니까 강력하게 했어요.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1949년에 경기 침체가 강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폴 크루그만 같은 이제 그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 제가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폴 크루그만도 그런 쪽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걸 굉장히 이제 비난을 했던 게 첫 번째 연준의 트라우마고, 두 번째 연준의 트라우마가 1994년도에 채권 대학살이에요. 그때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는 바람에 채권 시장이 초토화가 되고 미국이 버블이 너무 심하게 됐던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앨런 그린스펀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그다음 세 번째 트라우마가 어디냐면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양적 완화 1, 2, 3 때예요. 이때는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QE1을 했다가 조금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게 아닌가요 하고 다시 QT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다시 나빠지니까 QE2를 하고 또 경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또 QT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QE3까지 갑니다. QE3 가다가 이번에는 좀 좋아진다고 함부로 QT하면 안 되겠다 하고 질질 끌다가 2017년까지 QT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연준 입장이라면 이번에 QT를 그렇게 또 그 2010년대 초처럼 QT를 남발하다가 또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이 되지 않는 한 QT를 빨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한에서는 그렇고, 요거는 이제 올해 말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알겠죠? 네, 연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연준의 세 번의 트라우마를 살펴봤을 때 이 세 번 모두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또 섣부른 QT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그 차질이 있었다, 혹은 공황이 발생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맺었다라는 점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에도 마른 QT를 바로 시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아마 시차를 두고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QT, 양적 긴축이야말로 1급 주식시장의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요. 소공황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증권가의 의견을 보시면 러시아발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또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건드리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 곡창지대인 만큼 또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유가, 환율, 달러는 좀 약세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원화가 약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좀 올랐어요, 연초에. 그렇다 보니까 올해 경기 전망이 어렵다. 이게 증권가의 시각이거든요.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는데 이야기꾼 대표님은 지금 경기 흐름에 대해서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 제 시나리오 모델에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고요. 지금은 상품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식과 채권의 시대고 그나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기 지금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약간 채권은 좋지 않았으면 전 세계적으로 채권 매도가 나오는 시대이긴 하지만 상품의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상품이 크게 상승을 한다면 1970년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에너지만 사실 상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을 보면 특히 그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금속이 바로 실버예요. 실버가 가장 상품다운 상품인데 네. 실버를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구리는 올라가는데. 구리도 그다지 뭐 이렇게 전고점까지는 갔는데 왜냐하면 네. 구리는 이제 경기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기술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구리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약간 경기하고 상관이 있어서 대표적인 그 상품의 투기를 나타내는 금속은 실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실버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에너지는 약간 좀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원유도 사실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유를 100년 정도의 차트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2011년 전고점 대비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이 상품의 시대라면 실버와 원유가 지금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가 어디였냐면 2000년대, 그 다음에 1970년대 이런 자리가 상품의 시대였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원유도 지금 작년에 원유가 크게 상승을 좀 한 편인데 원유 재고가 지금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원유가 채워지면서 공급 과잉이 나오게 돼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원유 공급 과잉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공급 과잉은 이미 지금 시작됐고요. 일단 그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란의 핵 협정이 조만간 타결이 될 전망이면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급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그렇죠. 유가의 하향 안정화 예.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또 전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 매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무력 충돌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3월에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하락한 수준이 고점 대비해서 20%가량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하락하면 추세 자체가 약세장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세적인 부분도 그렇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지금 사실 좋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3월 FOMC를 통과하게 되면서 과연 주식시장이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전망은 일단 금리 인상하게 되고 경기가 큰 타격을 입어서 막 꼬꾸라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 이런 전망이 연말 연초에 많았거든요. 이야기꾼 대표님은 금리 인상과 함께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실지요? 일단 그 시나리오 모델을 알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세 상승 중이다 예. 생각하고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일단 소공황의 통계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공황 통상 마이너스 20% 전후로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하락은 그냥 정상적인 과정에 불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소공황의 원인은 경기 침체가 원인이지 우크라이나가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그 분리독립,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을 하면서 전운이 펼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면적인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와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크림반도 자치구에서 주민 투표로 우리는 러시아 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전면적인 일어나는 게 아니었고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증시는 날아갔어요. 전혀 조정이 없었고 그냥 조금 한두 달 그냥 조금 뭐 그러다가 그냥 대세 상승 계속 유지했죠. 그래서 성장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엄청나게 날아다녔는데 크림반도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 그거는 이제 원인이 규명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로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더 씌워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이미 소공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소공황이 끝나면 경기 침체가 딱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제가 볼 때 올해 내내 갈 겁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시작을 했으니까 최소한 1년은 가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 내내 가는 동안 주식시장은 또 헬렐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소공황이 바닥을 만든 이후에 성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경제학자들은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아직도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데 왜 주식이 먼저 상승하지? 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작년 말 블로그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가 화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이 상승하지?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예. 미국장의 조정은 올해 내내 이어진다고 보세요? 아니요. 미국장도 중반 이후에 바닥 이후에 회복을 하고 하반기에 회복을 뭐 진바닥이 V자 상승은 어렵겠죠.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가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하락장의 시작은 결코 아니죠. 네. 전제 자체가 현재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어떤 큰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상승장과 함께 동반해서 펼쳐졌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초과 상승을 보였다고요? 자, 지금 잘못 알려졌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에게 별로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잘 나간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뭐 하나씩 따져볼까요? 그러면 자, 따져보면 2010년대에 저는 이제 시나리오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2010년대는 2013년부터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가장 바닥인 5월 국면은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성장주가 주도 업종이 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건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상승했던 때는 2012년부터 2015년 4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6년 한 해 조금 가치주가 조금 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또 4년간 성장주가 완전히 초과 상승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2021년에 가치주가 또 잠깐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공황이 온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중반 이후에 증시가 다시 회복되면 역시 또 성장주가 치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말, 2019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했죠. 예. 근데 왜 2017년, 2018년, 2019년은 성장주가 상승했느냐 이거죠. 가치주가 상승하지 않았어요. 성장주가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랐고 가치주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시나리오 모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때는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기 때문에 상품의 시대고, 가치주의 시대고, 자본재와 에너지의 시대고, 대량 양산의 시대고, 유형 자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품이 오르고 가치주가 오른 것이지 기준금리가 올라서 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기로 가면 더 많습니다. 1994년 아까 말씀드린 채권 대학살 말씀드렸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고공권에 머물러 있다가 연준이 또 1999년부터 2000년 말까지 금리를 또 올렸어요. 근데 모든 투자자가 아시다시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닷컴 버블, 통신주 버블, 엄청난 성장주의 버블이 나왔던 시대이죠. 네. 기준금리가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성장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네.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987년부터 1989년에 기준금리가 또 올랐죠. 그때는 어땠죠? 그러면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장주가 올랐다가 가치주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가치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 업종을 시기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주도 업종, 일단 크게는 성장주라고 하셨고 시장보다 더 먼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라고 보셨는데 1920년대 이후의 주도 업종을 시기별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시나리오 모델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920년대는 미국 4기의 대세 상승이잖아요. 여름과 가을이면 당연히 기술주의 시대가 됩니다.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의 시대, 성장주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RCA나 이런 그 라디오 쪽에 이제 그다음에 모델 T 이후에 자동차 쪽 버블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1930년대와 40년대는 미국 증시 5기의 봄 국면이니까 당연히 가치주가 상승하는 시대예요. 자본재가 상승하고 에너지가 상승하고 필수 소비재가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성장주, 가치주 정의부터 먼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석도 할 수가 없는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다 가치주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 잘하니까 가치 투자자고 우리 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삼성전자하고 자동차를 가치주라고 얘기하신 애널리스트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당연히 성장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잘 나가니까 가치주다. 이제는 성장주의 정의가 바뀌어서 얘네들도 가치주를 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장주의 정의는 뭐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 천문학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돼서 계속 그 잉여 자금을 투자를 하든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든 유무상증자를 해서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고 그게 계속 성장성을 만들어야 그게 성장주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성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 보면 11개 대표 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클리어해요. 논란이 없으니까. 11개 대표 업종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성장주를 정의하는 게 뭐냐면 기술주, 선택소비주, 통신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통신주는 우리나라의 통신주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의 통신 업종은 그냥 기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얘기하는 가치주는 뭐냐? 소재, 산업재, 에너지, 필수소비재, 금융, 유틸러티 이렇게 6개 업종이 가치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가지고 실제 ETF에서 밸류 ETF, 그로스 ETF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쥐 같은 좀 중립적인 포지션이 누구냐면 부동산, 헬스케어가 있어요. 한국은 부동산 업종이 없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개 업종이 구성되는데 일부 이제 가치주 중에 소재 중에 일부 이제 기술주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소재를 만들면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나 산업재나 특히 필수 소비재는 투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본인들이 오래된 업종들이잖아요. 일단 에너지도 오래된 업종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유나 석유화학의 일부 증설을 하거나 하긴 하지만 네.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를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삼성전자가 요즘 잘 나간다고 가치주다. 이는 좋은 주식이니까 가치주야.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에 있는 그런 산업들, 크게 투자가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 없는 산업들은 가치주의고, 그렇죠.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은 성장주의다.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중립 포지션에 있는 게 헬스케어, 하고 부동산. 부동산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주도 업종을 좀 분류를 해서 예, 아까 30년대하고 40년대까지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런 네. 입장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정의를 제대로 매겨야 되고 네. 가치 투자자는 가치주를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범주거든요. 요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네, 워런 버핏도 애플 투자해서 배당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용옥 씨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박용옥 굉장히 위대한 투자자인데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분은 가치 투자자가 아니에요. 성장주주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다음 30분짜리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네. 조금 마저 말씀드리면 예.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미국 증시 5기에 대세 상승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 그 당시에 이제 IBM, 인텔, TI, 폴라로이드, 코닥 이런 애들이 여기서 떴던 거죠. 그다음 1970년대에는 미국 증시 6기의 봉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가치주. 이때는 금융, 필수 소비재 이런 가치주로 워런 버핏이나 대부분의 투자 구루들이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자리가 바로 이때예요. 1960년대 후반기와 1970년대. 그다음에 1980년대와 90년대는 다시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 이쪽으로 가는 거고 2000년대는 다시 또 가치주, 그다음에 에너지, 자본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2013년 이후는 지금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 성장주로 가는 거고 이게 적어도 2020년대 후반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주도주를 알고 있겠네요. 예. 예.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그 성장 주식 가운데 주도했던 그런 그쵸. 산업이나 종목들. 예. 예. 한국으로 따지면 2017년, 그러니까 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말까지 정확히 2018년 초까지 큰 상승이 나왔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 증시 3기의 봄 국면을 연 거예요. 그때가 3월 국면이고 그때 누가 주도 업종이었는지 보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애들이 했죠. 물론 이제 초기에는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자본재가 조금 상승을 했지만 2017년 중반 이후부터는 시세가 꺾여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더 많이 상승하죠. 하지만 이제
성장주의 단점은 뭐냐면 상승할 때는 강하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또 많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는 이제 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 지금은 그쪽이 많이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가 다시 재개되면 다시 반도체, 2차 전지, 선택 소비재가 전면에 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 이제 3월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상반기 국면에서의 경기의 흐름과 금리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 그리고 여타 자산들의 가격의 동향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현재 대세 상승장에서의 대응 전략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과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국면 그리고 현재 경기의 흐름 알아봤고요. 현재 소공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회복 국면을 거치고 다시 중공황이 오는 시기 진짜 좀 더 크게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어려운 국면은 2025년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투자의 관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 장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